네, 이번 파트에 진행할 사항은 통계 기본에서 기술적 통계와 시각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기술 통계를 크게 둘로 나누더라고요. 기술적 통계, 추정적 통계.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가 되게 작게 나오네. 기술적 통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설명하는 그런 통계 기법. 그래서 주로 이제 집중화, 분포 이쪽을 이야기하게 되고, 추정 통계는 이제 기술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과 예측해주는 그런 통계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위에 있는 기술적 통계에 대한 반응이 느리구나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크게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대표값에 대한 거. 대표값은 이제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아까도 이제 앞서 발표자가 얘기했지만, 최빈값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통상 우리가 분포상에서 대표값 얘기하면 평균, 중앙, 최빈값 얘기하고, 사실은 맨 나중에 심슨 패러독스라고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평균을 냈을 때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4분위, 100분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제가 그냥 구분을 한 거예요. Z-스코어, 그 다음에 공분산, 코릴레이션,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관계값, 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시각화에 대해서는 이제 히스토그램, 바차트, 파레토 차트, 그리고 스캐터 플롯, 박스 플롯, 이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단원에서는 통계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의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또 한 번은 애저 서비스에 들어가서 그 강사는 R과 파이썬으로 다시 그 부분을 이제 코딩을 통해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시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PPT 자료를 잠깐 요약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애저 서비스에 들어가 가지고 코드를 넣어서 실제적인 기술적 통계가 나오는 것, 그리고 시각화되는 모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제 시각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차트를 몇 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강사는 히스토그램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밖에 이제 바 차트, 파레토 차트, 맨 마지막에 이제 스캐터 플롯을 이야기하는데, 히스토그램은 아까도 이제 발표하신 분이 설명을 하셨고요. 사실 히스토그램하고 바 차트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좀 봤을 땐 헷갈렸는데, 아시겠지만 히스토그램은 동일한 내용을 분포를 설명한 것이고, 바 차트는 여러 가지의 내용을 분류한 내용을 서로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스토그램이 이제 좌측 상단에 있고, 바 차트는 우측 하단에 있는데요. 두 개를 히스토그램과 바 차트는 이렇게 비교가 되고, 파레토 차트는 바 차트를 소트를 시켜가지고 대부분 디센딩 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설명하기 쉬운 이런 구조로 나오는 걸 파레토 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스캐터 플롯은 2개의 변수의 상관관계를 주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2개의 상관변수 통해서 사실 나중에는 예측을 하는데,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 통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통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위에 있는 평균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평균에 대한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나오는 게 분위, 100분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위, 백분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시각화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위에 나온 것처럼 그 데이터들을 주로 이제 어센딩을 시키겠죠. 어센딩에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일정한 기준으로 자르게 됩니다. 이제 퀀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디 보면 이제 4분위 자체를 퀀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5분위로 나갈 수도 있고 10분위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전체를 이제 퀀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퍼센타일은 100분위를 얘기합니다. 아래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차트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9개의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1.75부터 8.05까지 9개가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 부분 같은 경우는 100분위 내지는 10분위를 해가지고 약 5.5 순서에 있는 분위별로 있는 숫자가 0.7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나오는 이제 표본 중간값은 나온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값들의 중간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표본 분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산에 대한 부분도 아까 이제 발표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부분은 표본 분산 같은 경우는 n분의 1로 나누지 않고 n-1분, n-1분의 1로 나누게 되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찾아봤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강사도 이 부분은 너무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다루지 않겠다라고 넘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 컴퓨터가 해줬다. 아, 예, 맞습니다. 굳이 저도 이제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표본 분산에서는 저렇게 n-1분의 1로 나눠서 한다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표준 편차는 전체 분산값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제곱근을 쓰게 되면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4분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 나온 것들인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1.7584부터 마이너스 1.0543까지 강사는 이제 500개의 숫자를 얘기한 것 같아요. 500개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4분위로 나눠서 어디에 변수들이 분포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작은 값이 이제 마이너스 5.21,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14.71인데 요 관계를 레인지,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좀 화면이 오른쪽 하단은 잘렸는데요. 맥스값 14.7에서부터 민, 제일 작은 거 5.21을 빼주는 값이 전체의 범위, 레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나눈 게 이제 이게 4분위 값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숫자는 5개의 숫자가 나오죠. 제일 작은 값,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 제일 맥스 값 나오고 그 중간을 자른 게 Q2. 그리고 Q2에서 왼쪽으로 이제 절반을 나가게 되면 약 0.25가 되거든요. 그 0.25가 나는 걸 Q1. 그리고 중간값에서 맥시멈까지 중간을 나눈 값 0.75. 이렇게 나눈 걸 4분위 값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숫자는 이제 5개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그 Q1과 Q3, 즉 전체 분포에서 0.25부터 0.75까지를 특별히 인터쿼탈 레인지 IQR이라고 따로 지칭을 합니다. 이제 뒤에 활용하는 건 뒤에 나오는데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 요 앞에 내용이 이제 요약인데요. 이런 4분위에서 표현하는 값은 5개의 숫자가 있다. 가장 작은 게 민, X민, 그 다음에 Q1, Q2, Q3, 그리고 맥스 값.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Q1은
0.25 부분에 있는 거, 그리고 Q2는 절반 0.5, Q3는 0.75, 75%의 순서에 있는 값들을 각각 이제 나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작은 민부터 맥스까지가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봤던 그 값들이 이제 좌측에는 히스토그램인데 이거를 좀 더 다른 각도로 시각화해서 분포화를 시켜준 게 이제 박스 상자, 이거 뭐라 그랬죠? 내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수염 박스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간에 포인트가 어디 있나요? 마우스가? 마우스로 하시면 보이죠. 근데 반응 속도가 너무 이게 늦어가지고 야, 요 부분만 이 부분을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 박스의 이제 네모 안에 사각형 안에 빨간 줄 들어간 게 중간값, 즉 Q2가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게 Q1, 그러니까 0.25에 해당되는,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박스 위에 있는 게 Q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수염처럼 생겼다고 사실 수염 박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단에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Q1에서 Q3까지의 값을 1.5배 한 후에 Q3 한 것을 이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IQR 값을 1.5를 곱해서 다시 Q1을 더한 값을 이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굳이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데이터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런 이제 빨간 줄에 빨간 이제 선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웃라이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값들은 Q1이나 Q3 값을 벗어난 그 값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자세히 봤는데요. 사실 수염에서 예, 이게 포인트 저스트 빌로우가 있고 밑에 이제 좀 안 나왔지만 이쪽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QR이 지금 4분위수 두 개에 1.5를 곱하는 것 중에서 예, 그 다시 범위에서 제일 처음 발생하는 값이고 예. 여기서도 4분위 1.5 하는 거에서 제일 처음 발생하는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범위만 딱 찍는 것이 아닌데 그게 헷갈려요. 아, 예. 이게 처음에 왜 헷갈렸냐면 1.5 주면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건 이게 줄어져 있고 늘어나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이제 세스 패키지에 처음에 나왔는데 예. 이 범위에서 가장 처음 발생한 거. 아, 예. 이 범위에서 가장 처음 발생한 거. 아, 예. 아, 예. 네. 보충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수염 상자를 쓰는 주된 목적은 이런 이상값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스플롯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G스코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G스코어를 쓰는 이유는 내가 가진 값, 내가 선택한 값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예를 이제 이렇게 듭니다. 예를 들어 웹판원이 세일즈맨이 1200개를 팔았어요. 1200개가 팔은 게 많이 판 건지 적게 판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 답을 힌트를 더 줘요. 그럼 평균은 1000개다. 그러면 1000개보다 사실 많이 팔기는 했으나 얼마나 많은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알려줘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0이다. 그러면 비로소 이 1200이라는 수치가 얼마만큼 이제 많은 건지, 얼마만큼 좋은 건지 이 부분을 알려주는데 이 부분은 이제 G스코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을 했던 거를 정규 분포로 그리게 되면은 이제 1000이 이제 평균이 되겠고 이제 1200 내가 판 게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평균과 표준 편차로 그림은 그릴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태이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 분포를 표본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표본화값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값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그렇게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 값이 이렇게 현재 값에다가 평균 값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 되고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G 스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파란색이 있는 게 너가 옮겨간 그렇죠. 예, 왼쪽으로 옮겨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옮겨가서 실제로는 이렇게 아까 값이 설명드린 것처럼 평균 값이 0,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로 이제 바뀐 거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평균값 0, 표준 편차가 1인 경우 각 표준 편차가 1이 안에 범위 들어간 것이 전체 값의 68%를 차지하고 표준 편차가 2가 되게 되면 전체 값의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이 되게 되면 전체 값의 99.7%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Z-스코어가 2였어요. 왜 2였는지는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예, 내가 판 값은 이게 X인데 X에서 평균 값을 빼면은 200을 다시 표준 편차 100으로 나누게 되면 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Z 스코어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경우에 G 스코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 끝을 제외한 이런 대칭된 값이 95%이고 내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실제 값은 95%와 2.5%를 제외한 97.5%가 사실은 이제 밖에 있는 거고 이제 방금의 그 세일즈맨은 2.5%의 범위 안에 들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나는 2.5%에 포함될 정도로 우수한 세일즈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값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 스코어는 전체에 있는 값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서 값을 찾는 것을 G 스코어의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럼 하이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전체 값을 100으로 봤을 때 내가 위치한 게 이 면적의 크기가 이제 그 위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죠. 면적의 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포함된 곳이 여기에 여기서 보면 이제 표준 편차값에는 마이너스가 여기가 됐지만 의미가 있는 건 요만큼의 크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나온 것처럼 이제 G 스코어는 상대적으로 여러 이제 분포 상황에서 어디에 점에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이거는 평균 값의 상위 또는 하위에 있는 표준 편차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분산과 코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코베리언스는 공분산 바로 얘기가 되는데 코릴레이션은 왜? 상관관계. 입에서만 맴돌고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공분사는 큰 의미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하거나 실제로 값을 받을 때 상관관계로 보지 공분산에 대한 거는 활용을 공분산이 이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고 크기가 예. 이제 유사한 집단의 경우 크기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한번 더 진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장표는 그쪽에 강의에 있는 내용을 이제 따라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스쿠터를 어떤 회사에서 몬스터라는 회사에서 스쿠터도 대여하고 자전거도 대여를 하는데 각각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봤더니 이런 식의 지금은 이제 스케터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1에 있는 그림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쿠터가 많이 대여가 되면은 자전거가 덜 대여되고 자전거가 많이 대여될 때는 스쿠터가 덜 대여되는 그런 반비례 현상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파란 선들은 평균 중간값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반응이. 그래서 스쿠터가 여기에 이제 파란 선이 평균인데 평균보다 많이 대여가 되면은 바이크는 상대적으로 이제 숫자가 낮다. 그래서 반비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이 이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공분사는 아까 봤던 그 스쿠터와 바이크처럼 X와 Y 값이 서로 곱해지면서 공분산이 계산이 되는데 각각이 다 동일하게 양의 크기로 나가거나 각각의 다 음의 크기로 나가게 되면은 공분산의 크기는 각각 플러스가 되지만 한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 되면 공분산의 값은 마이너스 값이 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에 대한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되면은 이런 식으로 x 값에서 x의 평균 값을 빼고 y 값에서 y 평균 값을 뺀 후에 곱하고 다시 합한 후에 숫자 n-1로 표본이기 때문에 나누는 이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식이 사실은 분산의 값과 굉장히 식이 유사하잖아요. 분산은 이제 각각 x인데 x와 y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이유 때문에 사실 공분산이나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분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산식을 설명한 거고 아래에 있는 식은 공분산에 대한 식을 설명한 겁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여기는 x에서 x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한 거고 이건 각각 x와 y 값이 대체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항상 헷갈리는 게 표본으로 한 거냐 아니면 모집단에서 한 거냐. 그게 이제 표본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표본 예. 표본 공분산 표시잖아요. 지금. 예, 그쵸. 헷갈려서. 예. 근데 그게 보면은 사실 식에서도 이게 만약에, 모집단이었다라고 하면 X바를 쓰지 않고 뮤를 썼을 거예요. 쓰는 방식이 기호가 이제 다르죠. 기호가 다르고 또 앞에 N으로 나누냐, N-1냐는 가지고서 이게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냐, 표본에 대한 분산이냐라는 부분이 나뉘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실제에서는 모집단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워낙 값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통계의 목적이 표본으로 모집단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은 이제 이런 구조로 나간다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공분산과 상관관계를 이제 값을 비교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봤던 이런 공분산하고 설명을 드리면 제가 결론적으로
상관관계는 이제 이러한 x에서 x 평균, y에서 y 평균을 값을 곱한 다음에 그 값을 더하고 다시 x에서 x 평균, y에서 y 평균을 각각 제곱한 다음에 곱해서 다시 표준 편차처럼 제곱근을 시켜준 값이 상관관계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는 항상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값의 사이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내지는 플러스 1에 있을 때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되고 만약에 0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전혀 이제 없는 관계가 되겠죠.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통 그래서 필드에서는 일단은 그 값이 0이 나오면 이제 전혀 무의미한 값이고요. 저희도 이 값이 한 0.6 이상이 되어야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0.7 정도 되면 상당히 이거는 상관성이 있다. 0.8 정도 되면은 이 부분은 거의 뭐 신뢰해도 된다. 저희도 이제 그 정도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발표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건데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인과관계는 상관관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서 돈과 건강에 대한 그런 이제 상관관계 표가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이거를 아까 봤던 그 값에 의한 마이너스 1 값에 가까울 텐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인과관계로 풀려고 하면은 돈이 많아질수록 건강은 악화된다. 내지는 건강해질수록 사람은 가난해진다. 이런 인간관계를 뽑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뽑을 수 없는 게 여기에는 다른 팩터가 또 있다라는 거죠.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상관관계를 보고 인과관계를 유추해서는 안 된다. 그 상관관계 그 사실만을 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이 강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내용이 이제 설명했던 건강과 돈은 네거티브 관계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그름이하지 않는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르니 혼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쿠폰에 대한 내용도 뭐 비슷한 얘기예요. 뭐 쿠폰 쓴 얘기도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심슨의 역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심슨의 역설은 평균값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신문지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평균값이라 나오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가짜일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얘기가 있는데, 예컨대 치료법 A와 치료법 B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그 환자가 350명이 있다라고 봤을 때 치료법 A는 273명이 치료를 했었고, 그래서 78%고, 치료법 B는 289명, 그래서 83%의 치료율을 가진다 했을 때, 치료법 B가 A보다 우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되면은, 예. 치료법 A가 사실은 자세히 열어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스몰 스톤, 라지 스톤. 신장결석이. 그쵸, 예. 신장결석. 이게 왜 신장결석 앞에 얘기가 없었나? 신장결석 얘기가 없구나. 신장결석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얘기인데, 신장결석이 이제 돌이 좀 결석이 작은 경우, 큰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단순히 A와 B로 볼 게 아니라 그 치료가 아무래도 작은 돌보단 큰 돌이 이제 치료하기 어렵겠죠? 나누어 봤을 때, 다시 이거를 그룹 1, 2, 3, 4로 봤을 때, 특정 그룹 2와 그룹 3은 그룹 4와 그룹 1에 비해서 숫자가 월등히 커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트리트먼트 A가, 치료법 A가 B보다 우세해요. B보다 우세한데 합계를 내게 되면은 B가 우세한 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있는 그 그룹 2나 그룹 3의 수치가 다른 그룹보다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합계를 내고 평균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합계를 낼 때, 평균을 낼 때 이 안에 숨겨진 다른 내용의 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너무 큰 값과 작은 값이 서로 이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값을 더하거나 평균 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작은 돌과 큰 돌을 나눠서 따로 봤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합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 경우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통째로 할 게 아니라 각각을 나눠서 비교를 해야 제대로 된 값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항공사 마찬가지 경우로 항공사의 정시 도착 그리고 딜레이 되는 시간을 봤을 때 우측에 있는 항공사가 더 우세하죠. 딜레이가 10.9%, 이쪽 왼쪽에 있는 건 13.3%가. 그래서 우측의 회사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내용을 봤을 때 각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좌측에 있는 항공사가 더 신뢰도가 높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특정한 값, 여기 피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값에 비해서 월등하게 큰 값, 4,840, 415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시애틀에서 또 월등히 큰 값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렇게 왜곡된 합계 평균이 나오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아까 나왔던 신장 결석애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나눠서 봐야 왜곡이 안 생기고, 이 경우에는 너무 큰 값을 따로 뽑아서 봐야 이런 왜곡이 생기지 않는다. 심슨 패러독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장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두 번째 하시는 분이 이 랩을 하게 되겠네요. 지금. 아 그런가요? 어디 갔냐? 그 아까 전에 수석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더 돈을 많이 벌었냐 한 거 있잖아요. 그 1200 마이너스 1000에서 표준치라는 거. 그게 엄밀하게 하려면 그 다음 주에 배우는 가설 검정 파트에서 간칙 검정을 해줘야 돼요. 저렇게 하면 사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서 네. 간칙 검정을 준비하신 분 아까 퀀타일과 쿼타일 두 개는 용어를 안 하더라고요. 예, 쿼타일은 사실은 4분이고, 예, 쿼타일은 다양한 분이 있어.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데는 또 쿼타일 예. 자체를 4분위로 보는 데 있는데, 방금 수준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저는 이번에 같아요. 알았습니다. 예, 쿼타일의 4분위, 쿼타일은 그냥 분이 쓰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실 상황은 이제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 방금 했던 그 기술적 통계를 실제로 코드상에서 보여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U에서 빈 값을 열고 랭크 엑스페리먼트. 예, 여기서 샘플로 하는 거는 자동차 가격에 대한 데이터예요. 이쪽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얹어주고요. 저 부분은 저 검색해서 치셔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토모바일 자동차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이제 로드가 됐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른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R보다 파이썬으로 이거를 한번 하는 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3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 부분이 좀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할 때는 저 노트북이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아예 뭐 다른 툴을 열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저 속도가- 파이썬 노트북 붙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죠. 네? 파이썬 노트북이 붙은 지가 연결된 지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죠. 저렇게 그 머신러닝에서 노트북 붙인 게 그때는 아주 프리미 버전이어가지고 교재로 나올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안 된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는 이거를 실습을 하면서 내용을 봤던 내용인데요. 이런. 붙여오셨나요 벌써? 네, 이거 해봤는데 일단 뭐 교육 목적상 한번 다 지운 다음에 이름에도 있어가지고 이제 코드는 같이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한 것처럼 그 애저에서 데이터를 로딩한 후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로딩한 상태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땐 뭐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가 판다스일 거예요. 판다스와 넘파이를 많이 사용할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셀에서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다스 라이브러리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여기 나오는 프레임으로 이제 다시 명령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 부분 실행되어 있구나. 로드를 하고 베스트 하시죠. 예. 예. 하게 되면은 이 전체 값에 대해서 전체 테이블 중에서 5개 값들만 이제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리네. 오염되지 않았다. 네, 지금 나왔네요. 이 프레임점 쉐입하게 되면은 이게 첫째 205 라인, 그 26 컬럼인 것 같아요. 이 전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체 레코드는 205개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할 작업은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여기 보면은 좀 정제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노멀라이즈드 두 번째 컬럼에 보면 물음표가 들어간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코드는 그런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판다스를 불러오고 넘파이 불러오고 그 다음에 컬럼을 프라이스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컬럼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널 값으로 바꿔줘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널 값을 드랍 시켜주는 그런 명령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이게 205개였는데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물음표가 들어간 컬럼들이 제거가 될 것 같아요. 컬럼에 물음표가 포함된 로우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정제를 시키고 나니 차트 195 라인만 이제 남았습니다. 남고 그리고 아까 여기 보게 되면은 잠깐 딜레이. 네? 딜레이되군요. 네. 일부 값들을 텍스트 값을 뉴메릭으로, 그러니까 숫자 값으로, 실수 값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5개 그 컬럼들은, 텍스트 값이 숫자형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는 것처럼 호스파워라든가, 피크타임 RPM 같은 경우 변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통계값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한 후에 파이썬 함수를 선언해서 예, 디스크라이브라는 함수를 선언해서 이쪽에서 그 펜더스의 그 DSC라고 하는 그 이미 정해진 함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평균값이라던가 그 미디언 이런 부분을 추출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프라이스 가격에 대해서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방금 나온 것처럼 전체 195개, 평균값은 13,248. 이게 STD가 표준 편차겠죠?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이 5,118, 25%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4분의 2에서 단값이 7,756, 그리고 맥시멈이 45,000이라고 하는 통계적 값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시각화 시키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시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격에 대해서 넣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라이브러리가 불러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제 히스토그램, 프라이스 가격에 대한 그 프라이스에 대한 분포 히스토그램과 이 히스토그램의 값을 그 박스 상자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차트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가격하고 이게 뭐더라? 상관관계를 볼 거거든요. 가격하고 엔진 사이즈와 관계의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트플로 라이브러리 다시 불러오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거를 내가 아까 자리값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이게 있던 게 아니라 이거는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고서 제가 직접 입력을 하면서 파이썬은 위치값이 중요한데 혹시 라인이 약간 가로가 있나? 어떤 부분이요? 아, 예. 반응이 약간 느리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 뭐 잘못했네? 다들 규제 이상으로 잘 하시네요. 랩은 저 상관관계 안 나와. 이거 아니었나? 이거는 제가 짬짬이 하면서요. 얘기 다른 중에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스터디 결과물에 랩 매뉴얼 다시 집어넣을 거고요. 사실 랩 매뉴얼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이고 확인하는 수준이고, 지금 약간 좀 특이한 거는 다 펑션도를 만들어가지고 컬럼 값을 바꿔주면 다른 컬럼도 제어를 해가지고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 있고, 저희 이 과정의 평가 문제도 다른 컬럼에 대한 값을 구해서 오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오히려 컨텐츠가 어렵고 랩은 되게 쉬운 그런 단어죠. 뭐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한번 실행해서 성공했었는데 자관 하게 되면은 자관 엔진의 크기와 가격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분사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하지만 상관관계는 0.88로 나와가지고 그 호스파워와 엔진의 크기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수치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예, 예. 이상으로 좀 부족, 예. 그 공분산이 아까 그 분산이랑 표준 편차랑 같은 비슷한 관계예요. 저것도 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였잖아요. 근데 예. 공분산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아니라 좀 커다란 값이 나와가지고 예, 굉장히 큰 값이 나와요. 두 개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가지고 값을 이렇게 해석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아, 예. 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 녹화를 마치겠습니다.